그날 아침은 지나치게 평온해서 불안할 정도였다. 6월의 일요일, 거실 통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먼지 한 점조차 보석처럼 빛나게 했다. 주방에서는 진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달콤한 메이플 시럽 냄새가 온 집안을 기분 좋게 채웠다. 엄마, 이번 여름엔 진짜 바다 가는 거 맞지? 아빠가 고래 보여준대. 9살 소희가 삐뚤빼뚤하게 그린 고래 그림을 흔들며 서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윤은 아이의 정수리에서 나는 보드라운 샴푸 향기를 맡으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뒤를 돌아 찡긋 윙크를 해보였다. 그럼 우리 공주님이 원한다면 고래가 아니라 용궁이라도 가야지. 식탁 위에 놓인 3개의 접시, 웃음소리, 그리고 완벽하게 구워진 팬케이크. 서윤은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니, 감히 의심할 이유조차 찾지 못했다. 진우가 건넨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든 서윤의 손등 위로 여름의 온기가 머물렀다. 그것이 그들이 함께 나눈 마지막 지상의 온기였다는 것을 그때의 서윤은 알지 못했다. 휴가길 고속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서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과 딸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서윤은 의식을 잃기 직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선 타인의 무덤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나와 매달리던 소희의 웃음소리도 고생했어라며 가방을 받아주던 진우의 손길도 없었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먼지는 주인이 부재한 공간을 잠식하고 있었다. 서윤은 좀비처럼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다 식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엔 일주일 전 그들이 미처 다 먹지 못한 팬케이크 접시가 놓여 있었다.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오른 팬케이크, 말라붙은 시럽의 흔적, 그리고 소희가 마시다 남긴 우유컵 안에 뿌연 찌꺼기. 그것은 시간이 멈춘 서윤의 세계를 증명하는 잔인한 유물이었다. 다녀왔어. 나 왔어, 얘들아. 대답 없는 벽을 향해 서윤이 쉰 목소리를 내뱉었다. 그녀는 소희의 작은 의자에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고래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림 속 고래는 여전히 푸른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지만 현실의 서윤은 숨이 막혀 익사할 것만 같았다. 방금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남편분은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따님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고통 없이 갔다는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칼날처럼 가슴을 쑤셨다. 왜 나만 남겨두고 고통 없이 갔느냐고, 왜 나 혼자 이 지옥 같은 정막을 견디게 하느냐고 원망할 대상조차 사라진 밤이었다. 서윤은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팬케이크 향기를 맡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슬픔에 잠겨 죽음만을 생각하던 서윤에게 익명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편지에는 서윤만이 아는 남편과의 비밀스러운 추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남편이 죽기 전 미리 준비해둔 이벤트라고 생각하며 편지의 발신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서윤은 진우의 서재 문을 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서재는 주인의 채취를 고스란히 품은 채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읽다 만 경제서적과 소희의 사진이 꽂힌 액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윤은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유품을 하나씩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서재 깊숙한 곳, 잠겨있는 서랍을 열기 위해 열쇠 꾸러미를 뒤지던 서윤의 손이 멈췄다. 가장 안쪽, 두꺼운 앨범들 사이에 숨겨진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보였다. 평소 진우가 회사 중요한 기밀 서류라며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던 가방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서윤이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서윤이 모르는 비상금 통장이었다. 지난 8년간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한소희라는 이름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자신의 딸과 이름이 같았다. 서윤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내 딸의 이름을 딴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걸까? 서류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배경은 서윤과 진우가
결혼 기념일마다 갔던 양평의 어느 펜션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투박한 진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전부. 미안하고 미안하다. 가방 구석에서 발견된 또 다른 핸드폰.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도 없이 메시지 함이 열렸다. 오늘 건우가 아빠 보고 싶대요. 언제 와요? 미안해, 주말에는 소희랑 있어야 해서. 평일에 갈게. 서유는 숨이 가빠져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우는 소희를 위해 헌신적인 아빠였고 자신에게는 한 번도 소홀한 적 없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 가방 속의 진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주말마다 회사 워크숍이라며 집을 비웠던 시간 서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소중해라고 속삭였던 입술.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기만이었다는 생각에 서윤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당신 누구였어? 우리가 보낸 10년은 도대체 뭐였어? 서윤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던 눈물을 닦아냈다. 이제 그 자리엔 차디찬 분노와 배신감이 들어찼다. 그녀는 사진 속 여자의 주소를 움켜쥐었다. 이 가짜 같은 평화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을 영원히 파멸시킨다 할지라도. 제육장 가짜 천국의 붕괴, 사리가 된 그리움. 서유는 남편의 가방에서 찾아낸 주소를 따라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 단지로 향했다. 손에 쥔 핸드폰 속 메시지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헤집어 놓았다. 평일에 갈게라던 진우의 문장이 귓가에서 환청처럼 울렸다. 그가 퇴근길에 늘 사오던 소희의 간식 봉투, 아내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던 그 다정했던 손길이 이제는 징그러운 벌레가 몸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 소름 끼쳤다. 빌라 302호 앞에 선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사진 속 그 여자였다. 누구세요? 여자의 물음에 서윤은 대답 대신 여자의 어깨 너머 집안 풍경을 보았다. 거실 한복판, 서윤의 집 거실에 걸려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원목 시계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대여섯 살 정도 된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의 옆모습, 오뚝한 콧날과 살짝 처진 눈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우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박아놓은 듯 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내밀었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 명백한 당혹감이 서윤에게는 확신이라는 사형 선고가 되었다. 아, 저기 그게 아니고요. 언제부터였니? 우리 소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였어? 서윤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나왔다. 배신감은 슬픔보다 훨씬 뜨거운 불길이었다. 서윤은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식탁 위에는 진우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의 원두 커피가 놓여 있었고 아이의 장난감 상자에는 진우가 소희에게 사주었던 것과 똑같은 시리즈의 로봇이 들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서윤을 보며 천진하게 내뱉은 한마디였다. 아줌마도 우리 아빠 친구예요. 아빠가 어제는 왜 안 왔어요? 그 말은 서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진우는 2개의 집을 짓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아이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서윤은 벽에 걸린 시계를 떼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죽어서 다행이야. 당신 차라리 죽어서 다행이야. 서윤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절절한 그리움은 이제 그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했다는 지독한 증오로 변해 있었다. 서윤은 깨진 시계 파편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말해. 이 아이가 왜 그 인간을 아빠라고 불러? 당신들 우리 뒤에서 얼마나 비웃으며 살았어. 공포에 질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성을 잃은 서윤에겐 그 울음마저 남편의 기만처럼 들렸다. 하지만 여자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은 진우의 이름을 부르며 처절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진우 씨는 그분은 우리 건우 아빠를 죽인 분이에요. 서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비명 같던 외침이 거실의 정막을 갈랐다. 여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을 이었다.
10년 전이었어요. 비 오던 밤 진우 씨가 운전하던 차에 제 남편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진우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본인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혼자 남은 저와 뱃속의 건우를 보며 자기가 죽인 남자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속죄하겠다면서요. 서유는 멍하니 여자를 내려다 보았다. 여자가 내민 낡은 서류 봉투 안에는 사고, 합의서와 함께 진우가 지난 10년간 쓴 속죄의 일기가 들어 있었다. 진우 씨가 그랬어요. 자기 아내와 딸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밝은 곳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자기 손에 묻은 피는 절대로 당신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서유는 비로소 깨달았다. 남편이 매일 밤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자다 깨었는지, 왜 가끔 자신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는지. 그는 서윤의 완벽한 일요일을 지켜주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이 부순 다른 가족의 잔해 속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었던 것이다. 바보같이 혼자서 그 지옥을 다 견뎠다고? 진실을 마주하고 돌아온 병실은 고요하다 못해 시렸다. 서윤은 남편의 속죄가 담긴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희의 침대 곁에 주저앉았다. 소희의 얼굴은 잠든 것처럼 평온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기계음만이 아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음을 차갑게 알리고 있었다. 서윤은 소희의 작고 마른 손을 잡았다. 온기가 가시지 않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서윤은 흐느꼈다. 그때였다.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와 차트를 넘겼다. 안서윤 씨,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의 뇌 부종이 심해지고 있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만약의 상황이 오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서윤은 소희의 손을 더 꽉 쥐었다. 10년 전 진우가 사고를 냈을 때 그도 이런 심정이었을까?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제발 자신의 목숨이라도 대신 가져가라고 울부짖었을까? 서윤은 처음으로 남편이 10년간 짊어졌던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소희의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때 귓가에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B-, B-, B-.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오고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려는 찰나 서윤은 소희의 귀에 대고 미친 듯이 속삭였다. 소희야, 아빠가 기다려. 아빠가 너 지켜주려고 10년을 지옥에서 버텼어. 너 이대로 가면 아빠가 너무 슬퍼할 거야. 엄마랑 같이 아빠 목까지 살자, 제발. 그 간절한 외침이 닿은 것일까? 모니터의 곡선이 요동치더니 서윤의 손바닥 안에서 기적 같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소희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서윤의 손등을 긁었다. 그것은 나 여기 있어라는 소희의 첫 번째 대답이었다. 1년 뒤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수목원. 서윤은 소희의 손을 잡고 완만한 언덕을 올랐다. 소희는 아직 걸음걸이가 조금 어색했지만 제 힘으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소희가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 그리고 당신이 평생 마음 쓰였던 건우도 이제 내 아들 같아. 당신은 혼자 지옥에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예쁜 꽃으로 피어났어.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서윤의 계절이 다시금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